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 좀 이 노동의 굴레에서 좀 벗어나서 좀 더 좀 자유롭고 좀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계산이 안 나오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대부분 부모로부터 크게 물려받은 재산이 없고 그리고 그냥 월급을 받고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월급을 받아가지고 1년에 모으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뭐 맞벌이를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모아봐야 보통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많이 모아야 그냥 몇 천만 원 정도 선이잖아요. 그렇죠? 뭐 전문직들을 제외하고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이 벌어들이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을 키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결국 내버리지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게 정석이에요. 그렇게 내버리지를 일으키지 않고는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돈을 벌 길이 없어요. 내버리지만이 답입니다. 그래서 내버리지를 일으키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전에 상승장 같은 데서는 이런 얘기를 절대 안 합니다. 왜냐?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이미 내버리지를 어마어마하게 다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심지어는 본인 뭐 끌어들일 수 있는 건 다 끌어들일 뿐만 아니라 뭐 무슨 아는 사람의 대출까지도 지가 끌어가지고 내가 그 뭐 대출 예를 들어서 뭐 4% 대출을 걔가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내가 5% 이자 줄게 하고 그냥 그걸 끌고 와가지고 투자를 하는 이런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때 제가 내버리지를 일으켜라 뭐 이런 얘기하면 막 더 신나서 리스크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저희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할 수 있죠. 지금은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안 하니까 사람들이. 원래 이 내버리지를 일으키는 게 정석이에요. 그렇게 일으켜야지만이 자산을 늘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으켜야지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못 일으키죠. 왜 못 일으켜요? 겁나고 부동산이 안 오르는 것 같고 이자는 높고 이러니까 안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자를 무조건 일으켜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쉽게 이렇게 아주 그냥 단순한 계산이에요. 단순한 계산 한번 해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매달 5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1년에 얼마 모읍니까, 그럼? 그냥 600만 원 모으잖아요. 자, 그런데 한 달에 5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이 50만 원을 모으지 않고 대출을 받습니다. 대출 받으면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다 단순하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냥.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지금 뭐 한 5% 정도라고 계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자율을 1억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자, 50만 원을 매달 모으는 사람과 1억 대출받은 사람. 자, 이렇게 1억 대출을 받았어요. 1억 대출 받아서 뭐 하냐? 그 1억 대출 받은 거 가지고 아파트를 삽니다. 자, 아파트를 사는데 여기서 레버리지가 또 들어갑니다. 어떤 레버리지 들어가요? 전세 레버리지가 들어가잖아요. 요새 전세 비율이 보통의 아파트들 중 웬만한 좋은 아파트들은 지금 전세 비율이 한 50% 정도 선입니다. 50%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1억을 빌릴 수 있었다는 얘기는 2억짜리 아파트를 산다는 얘기예요. 50%는 전세금이죠. 그럼 2억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자,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죠. 1년 만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10년을 지났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50만 원을 매달 저축했던 사람은 10년이 지나면 얼만큼의 자산을 만듭니까? 이분은 6천만 원이라는 자산을 만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2억짜리 아파트를 사고 10년 동안 계속 이자만 냈던 사람은 10년 후에 어떻게 됩니까? 2억짜리 아파트는 얼마가 돼 있을까요? 웬만한 아파트라고 하면 10년쯤 지나면 아파트가 얼마 정도 오르는 줄 아십니까? 정말 아주 좋은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웬만한 아파트를 10년 정도 지나지 않습니까? 그럼 2배는 오릅니다. 그럼 4억이 됐어요. 4억이 됐는데 이제 한번 정산 한번 해보죠. 대출 1억 갚고 전세금 1억 갚고 2억이나 남네요. 양도세 내야 되겠죠? 한 40%쯤 낸다고 하자고요. 그럼 8천만 원. 그러면은 1억 2천이라는 돈이 생깁니다. 6천만 원을 모은 사람에 비해서 딱 2배 봅니다. 2배만 오르겠습니까? 10년 동안 아파트가. 3배 오르는 경우, 4배 오르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사실. 자, 거기에다가 여기서 이게 끝입니까?
끝 아니잖아요. 또 제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전세금 1억을 기준으로 해서 전세금 1억이 10년 동안 하나도 안 바뀌었다라고 생각하고 계산한 거잖아요. 예. 전세금 1억 안 바뀝니까? 바뀌잖아요. 예. 그 전세금 올려받은 거 뭐합니까? 예. 또 투자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배 오른 아파트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2개, 3개, 4개 이렇게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런 의문이 또 들 거예요. 예. 그러면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뭐 부동산을 산다 쳐요. 예. 그러면 그 부동산이 다 그렇게 2배, 3배 이렇게 올라가 주냐 이거죠. 그건 옛날 얘기고 앞으로 10년 후도 또 그렇게 될 거냐. 그렇게 이제는 다시는 안 된다. 인구도 줄고 뭐 이래서 안 된다는 얘기도 많더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있죠. 과거가 그랬으니까 꼭 미래도 그럴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 맞아요. 예.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뭡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실력을 키워야죠. 예, 실력을 키워서 그야말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내가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있는 행위잖아요. 예, 이런 거를 해도 괜찮을 만한 대상, 다시 말해서 이자보다는 무조건 높은 상승을 할 만한 부동산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야 되죠. 예. 그 정도 노력은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어요? 아니 여러분 가난을 벗어나는 일인데 그리고 여러분 노동의 노예 같은 삶을 벗어나는 일인데 아니 그 정도 노력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내가 잘 안 보이고 자신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절대 레버리지를 일으키면 안 돼요. 이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게 정석이라고 해도 내가 뭘 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리고 뭘 하고 나서도 자신도 없는 상황인데 이런 걸 막 일으켰다. 이거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까지 그런 눈이 좀 생길 때까지는 기다렸다 하세요. 기다렸다가. 여러분들의 또 마음속에는 이런 고민들이 또 생길 거예요. 뭔가 돈을 빌린다는 건 이자를 내야 된다는 거고 어쨌든 50만 원을 저금한다는 50만 원이 쌓이잖아요. 근데 50만 원을 이자로 낸다는 건 계속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그 자산이 막 올라가면 불안하지 않은데 안 올라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리스크에 노출이 되잖아요. 불안하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런 불안함이 있어요. 그 불안함의 대가만큼 사실 돈을 버는 건데 이 불안함의 정체가 뭔지는 정확히 알고 여러분들이 시도를 하셔야 돼요. 4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 4가지 리스크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일단 가격 하락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죠. 예, 작년까지 굉장히 높았던 금액이 가격이 확 떨어졌는데 이때 만약에 레버리지를 이용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 굉장히 고통스럽죠. 돈은 돈대로 계속 나가고 오히려 가격은 떨어졌고 만약 이 상태에서 매도라도 한다고 하면 피해가 어마어마하죠. 예.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걸 뭐 누가 보장해 주는 안 떨어진다고 누가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닌데 어떡하냐? 라는 가격 리스크, 가격 하락에 대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해결책은 가장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강세장이 지속됐을 땐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 이게 원칙이에요. 예. 이것만 피하면 거의 대부분, 물론 이제 아까 제가 전제로 얘기했던 그럴 수 있는 대상을 고를 수 있는 공부는 해야죠. 이 공부를 했다는 전제에서, 예. 전제에서 강세장만 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격 하락의 리스크는 거의 피합니다. 예. 그렇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작년, 올해 이때뿐이잖아요, 거의. 그 이후로 벌써 보세요. 올해 초와 지금 비교해 봤을 때 벌써 가격이 완만하게 상승하잖아요. 이런 식이라니까요. 거의 대부분은 상승해요. 그러다가 한 번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대부분 강세장이 계속 지속됐을 때예요. 근데 지금 이제 강세장은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때 만약에 투자해서 가격 하락 리스크가 있기는 조금 쉽지 않다. 예, 이렇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뭐냐면은 역시 가장 걱정하시는 겁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가 있죠. 예, 지금 뭐 예를 들어 4% 5%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높다고 느끼지만 가격, 금리가 낮아지면 좋겠지만 금리가 올라가면 어떡할 거냔 말이에요. 또 뭐 지금 또 미국에서 금리를 더 올린다고 하는데 더 올리면 어떡할 거냔 말이에요. 이런 거에 대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결할까요? 세 번째 리스크는 역전세라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오르지만 이렇게 떨어지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떨어지는데 만약에 못 돌려주잖아요. 예, 그럼 이제 사기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역전세란의 리스크도 어느 정도 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또 어떻게 대비하냐. 네 번째 리스크는 뭐냐면 인생이 그렇게 본인의 계획대로 본인의 생각한 대로 다 흘러가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지도 않은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벌어지죠. 자, 그런데 그럴 때 부동산 자산을 팔아서 쓸 수 있냐?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큰 문제가 생기고 더더군다나 이렇게 만약에 가격이 떨어지기까지 했는데 마침 그때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자금이 필요하게 됐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건 뭐 그냥 손해가 너무 큰 거죠. 어쩔 수 없이 싼 가격에 팔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뭐 이자 날라가고 뭐 다 날라가는 거가 되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리스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예. 현금을 일정 정도 보관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현금을 꼭 만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앞서 제가 예를 든 건 50만 원을 버는 사람이 50만 원을 저금하지 않고 레버리지를 익혔을 때 하고 예를 들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50만 원을 모을 수 있는데 50만 원을 모조리 다 대출로 활용해가지고 대출 이자 내는 거로 활용해가지고 한다.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되고 반드시 일정 부분은 그냥 현금으로 저금하는 부분이 꼭 필요해요. 네. 그리고 전세금 상승분도 마찬가지예요. 전세금 상승분도 모조리 다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 게 아니고 전세금 상승분이 나왔단 말이에요. 일정 부분은 빼놔야 돼요. 현금으로. 그래서 현금도 쌓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현금도 쌓아나가고 나머지는. 그래서 다시 맨 앞에 얘기를 다시 조금 더 수정해서 얘기하면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100만 원을 모조리 다 저금하면 1년에 1200만 원을 저금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50만 원은 저금을 해서 600만 원은 저금을 하세요. 600만 원은 저금하고 나머지 600만 원만큼은 대출이자를 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비록 조금 어려운 것 같고 부동산이 올라가지 않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 내 돈을 모조리 저금하는 거 이거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난을 못 벗어난다니까요. 그런가 하면 모조리 다 이자로 다 쓰는 거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때를 늘 대비할 수 있는 것도 함께 준비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10년만 해보세요. 예. 가난을 무조건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준을 여러분의 삶의 질 자체를 확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진실인지 아닌지 꼭 테스트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